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 물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0.1%로 지난 7월 이후 5달째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이 커졌고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가격은 1년 전보다 49.5%나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이 작년 동기 대비 85.7%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도 22.4%가 늘어난 수치로 아파트가 60.3%, 아파트 외 주택이 10.8%가 늘어났고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92,41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6% 늘어났습니다. 미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상원 탄핵 심리에 앞서 소추안 제출을 놓고 민주 또 공화 양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맹공하며 탄핵 소추안에 조속한 상원 이관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현지 시간으로 19일 상원 인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대북 협상에 직접 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실무 협상의 체급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격화되고 있는 공방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쪽으로, 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조금은 생길 수 있겠지만 강하진 않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원에서 내년에 최대한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올라오면 이제 결정을 할 텐데 가결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공화당에서 이번에 하원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원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탄핵 소추안 세 번째로 역사상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키한 부분도 있지만 심하진 않다라고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부분이 미국 전일 증시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3대 시장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표 개선에 중점을 두는데 전일 미국 지표 굉장히 잘 나왔죠. 우리 시장도 여전히 달리는 종목들 잘 달립니다. 달리던 종목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기전자 업종인데 후끈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뜨겁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필두로해서 올라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는 7만 원대부터 지금 9만 5천 원대 부근까지 브레이크 없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역사적 신고점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DB하이텍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하루 쉬고 하루 늘림목 이후에 오늘 상승 시동 걷는데 많이 올라갑니다. 인기 검색 종목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뜨거운데 종목별로 좀 온도차는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0선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일단 2199.88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보시면 장중에 2200선 안착하려는 움직임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2200선에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2200선에 다다르면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의 다 신고가를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불안한 상황이면 파는 게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다 안 간다에 대한 공방보다는 일단 마음 편하게 주말을 맞기 위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오늘도 들어옵니다. 기관이 932억 원 사는데 전주체가 사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가 잘 가네요. 진짜 94,600원, 95,000원 지금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또 신고가 랠리입니다. 183,000원대까지. 특히나 네이버는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IT 업종 위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이버 꾸준하게 지금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계속 잘 가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모두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가 소폭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살짝 밀리는 가운데 LG생건 밀리고요. SK텔레콤 보합입니다. 일단 금융주들이 최근에 뭐 배당에 대한 효과나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다, 올해 괜찮았다 영업, 하지만 내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출 부분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으로 이익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들 최근 이 좋은 장에서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0선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장중에 터치를 좀 하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50.79, 650선 지속적으로 터치를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2200, 650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닿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닿으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수급을 좀 확인하도록 하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줍니다. 외국인이 755억 원을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 어제까지는 주간 외국인이 한 173억 원 소량 매도로 잡히고 있었는데 이 정도 매수해주면 주간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로 이번 주에 마감을 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개인만 팔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였다 이번 주. 이 추세대로라면 코스닥은 이렇게 수급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오랜만에 5종목 모두 빨간불 손을 들고 있습니다. HLB 오랜만에 10만 원 터치하는 모습인데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자회사들이 좀 지금 부각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무거운 호가창을 보면 HLB가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워낙에 지금 9만 원, 10만 원대에서 최근에 많이 머무르면서 이 부분에서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SK머티리얼즈, KMW, 헬릭스미스 올라가는데 KMW가 다시 5만 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솔브레인 올라가는 가운데 원익 IPS, SFA 고형 조정받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이 조정이 더 나오네요. 1162원 90전까지 환율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이 내년 1월 초에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장중 22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네이버, HLB 생명과학, 신테카 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HLB 생명과학인데요.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8.44% 올랐습니다. 25,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오전장에 크게 오르면서 최고가 25,6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HLB의 자회사 엘레바가 내년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합니다.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3상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미국 FDA와 신약 허가 신청 조율을 마쳤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엘레바를 글로벌 제약사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HLB 생명과학과 HLB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지난 17일 신규 상장한 바이오 업체 신테카 바이오가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3.46% 올랐습니다. 14,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크게 오르면서 15,95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업체입니다. AI가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수립했죠. 신약 개발에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신테카 바이오의 기업 가치도 더욱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외국인 매수세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23% 올랐습니다. 18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최고가로 직행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외국인이 10일 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3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최근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금융 서비스 사업 본격화를 예고한 점이 성장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약 8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스 2020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LED 관련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부각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또 CES 2020 얘기입니다. 네. 내년에 또 IT주가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내년에 또 주도적인 섹터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면 CES 2020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섹터를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기존의 LED는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마이크로 LED다 보니까 이 매우 작은 L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조명용 LED 소자 대비해서 한 100분의 1 크기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작은 LED가 또 다른 소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소비 전력 효율도가 OLED 대비해서 5배 정도 높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베젤리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즉 어떤 구현을 어떤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어떤 틈이 없이 촘촘하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스트레처플 기반이라든가 유연 기판의 부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자가 더 작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충분히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피부에 착용하는 의료기기, 거기다가 자율주행 센서, AR, VR 관련된 디스플레이까지 상당히 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마이크로 LED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거의 미미하게 없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막 개발과 어떤 최초로 어떤 시제품에 적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마 본격적인 개화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아닌 한 2021년도부터 의미 있는 성장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활용도에 따라서 아마 2026년 가게 되면 지금보다 큰 폭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또 삼성전자가 큰 일을 해냈는데요. 작년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를 개발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번에는 2020년 2020 CES에서 이를 활용한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공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의 시장이 커질 걸 예상을 하고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로 LED 제품의 상용화를 선언했고요. 재팬 디스플레이나 교세라 모두 다 1.6인치, 1.8인치 소형 마이크로 LED를 시제품을 나온 뒤에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출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중국의 TCL 같은 경우도 미니 LED에서 좀 발전된 기술, 그리고 에이수스 같은 경우도 어떤 미니 LED를 적용해서 이어진 32인치 모니터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영국의 반도체 기업인 플래시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이 소형 기기용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 전망들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관련주라든가 아직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일단 기존 LED 관련주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아직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 발광하는 LED 소자에 대한 픽셀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그에 따른 가능성은 높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시장 성장 규모나 그리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없는 만큼 이런 장점은 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존 소자보다는 100배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또 작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현실적으로 채산성은 안 받는다. 보통 현재 그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하게 되면 1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은 채산성과 관련된 쪽에서 좀 더 고민은 필요하지만은
여전히 성장성과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관심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도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가결도 있었고 이슈가 좀 있긴 했는데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있고 잘 가요, 지금. 그러니까 반등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 뭐 점검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도 좀 체크할 부분들, 특히 내년을 겨냥하고 바라봐야 될 몇 가지 흐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그래도 지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 PMI와 산업 생산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그동안 부진한 모습들로 이어가다가 약 한 10월 달 때를 저점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반등은 한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너무 위축이 됐고 그에 따른 회복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히 회복하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예전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 호황으로 다시 진입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의 공급 과잉, 그에 따른 어떤 장기 수요 회복 이런 쪽은 아직 더 지금 그렇게 크게 고민하면서 어떤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좋아지는 호황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 주기를 봤었을 때 10년 주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나오는 어떤 확장세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장기 측면 쪽으로 봤었을 때 사이클이 막바지에 들어간다는 관점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코스피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표가 회복하면서 신흥국 입장 쪽에서 환율이나 수급 모멘텀과 함께 한국은 가장 중요한 게 또 IT가 수출에 미치는 기반들이 상당히 크죠. 그에 따른 부분으로 봤을 때 IT 중심의 수출이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내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부와 어떤 재정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EU 통합의 수혜를 본 국가와 함께 균형 재정을 충분히 맞춰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내년은 EU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정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볼 부분이 국내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앞으로 어떤 증시의 유동성을 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2007년도 때 이어졌던 2004년, 2007년도에 이어졌던 노무현 정부 때의 어떤 데자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솔직히 부동산 가격은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데 그보다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는 건 맞겠죠. 하지만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공급이 대표적으로 서울이죠.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한 상황 쪽에서 저금리다 보니까 이어지는 유동성 여기가 가장 큰 기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다른 국가보다 많이 올랐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상승률이 최근에는 덜한 모습들이고 어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상승률은 비슷한 관점 쪽에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어떤 급등에 따른 폭풍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어떤 정책을 쓸 때 당근과 채식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규제만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비용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어지는 소비 위축 이런 것들도 염두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한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을까로 기대감은 있는데 과거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때도 자금은 일부 자본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죠.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같은 경우 사화정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중국의 강세와 중국 시장의 수혜와 함께 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만약에 주도적인 섹터가 IT 쪽으로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시장을 끌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의 시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과 관련된 자본시장이 약간 불로소득에 대한 개념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크게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비건 대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대북주가 그저께 오후에 장 마감 전에 갑자기 다 튀어올랐거든요. 이유 보니까 찌라시가 좀 돌았더라고요, 시장에. 그러니까 뭐 북한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을 간 게 맞고 갑작스럽게 방중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건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계속해서 북한이 보낸 시그널은 연말 이전에 네. 뭔가 답을 달라. 그렇죠.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트럼프의 심리를 자극하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과 한국 거치고 나서 중국은 예정이 없었던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물을 차치해 두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예. 그런데 이 중국과 이제 그 러시아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풀어달라고. 일부긴 하지만 대북 제재 좀 완화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확고한 공조 체제가 유지돼야지만 대북 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의 정면 벼치되는 이제 주장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계속해서 조율해 보면 만나야지 뭔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가 좋겠느냐. 그렇다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지금 이제 북한과 밀월 관계에 있는 중국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물론 비건 대표는 뭐 부인을 하고 있고요. 계속 동선조차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징에서의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과도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판문점에서 만나면 참 그림은 좋은데 너무 대놓고 만나는 느낌이어서 이미 예. 북한은 한국은 좀 빠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너무 강도 높게 비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금강산에 있는 북한 이제 남한 시설물들 철거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남한과의 어떤 물밑 교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북한과 이제 미국이 만난다. 이거는 가능성이 이제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서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강이잖아요, 북한이랑. 근데 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이 좀 풀어줘라라고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국 간에 또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맞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무역 1단계 합의 이전까지는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근데 1단계의 서명을 받아내자마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기 있어요. 시작했죠. 그러면서 적어도 물론 뭐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서 이제 유엔에 있는 안보리 이제 이사국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그 요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정부와도 좀 일정 부분 논의를 했다는 이제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적어도 대북 제재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보면 예. 일견 우리가 주장하는 바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빼달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꾸준히 미국과 눈치를 보면서 경제 문제 쪽에 좀 치중을 했다면 예. 이제 경제 문제 한 계단은 적어도 넘어섰기 때문에 2, 3단계는 쭉 흘러가야 되는 문제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당장 연말 디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얘기는 중국이 과거처럼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뒤로 한 발짝 이제 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라고 이제 점차 이제 한 번 더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걸 보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 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부적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이걸 또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좀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2차, 3차 이제 협상에서의 어떤 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사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금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를 자꾸 빠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에서 대한민국 문제에서 자꾸 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럼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 상황인지. 맞습니다. 2017년부터 일단 이제 미국과 북한이 우리 중재로 인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핵 발사, 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단돼 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연말 가까울수록 굉장히 좀 험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함축적인 의미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혹시나 미국 본토까지 가격할 수 있는 ICBM, 이 단거리, 중장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정도까지는 익스큐즈가 가능하지만 그런 ICBM은 좀 다릅니다. 이건 미국이 안보에 특히나 미국의 안보에 이제 이 해가 된다라는 거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 그 이전 정말로 강경하게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제 북한을 상대로 굉장히 나열해놨던 시나리오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북미 간 이런 이제 비핵화 협상이 중단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중재라로부터 여러 가지 촉진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를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마 24일이면 한중일 이 정상이 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래야만 지금 중국이 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역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조금 비핵화의 숨통이 트인다면 그나마 북한이 좀 자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린 굉장히 성의를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말로 그 정상 간의 어떤 과거의 합의를 굉장히 깨트리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돼야지만이 우리의 좀 역할이 좀 중재자 역할이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북한 문제부터 해서 한한령 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경제 내년도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잡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높게 잡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원래 높게 잡고 거기서부터 수정이 들어가는 건데 SOC 쪽에 투자 엄청 늘렸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전 돌이켜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 밴드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두 번 수정했습니다. 지금 2.0 올해. 그러면 거의 30% 가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해는 2.0이라고 한다면 내년 2.4라면 거의 급반등입니다. 급반등인데 정부가 이제 내년에 성장률 2.4%를 제시한 것, 물론 앞서서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 전망하면서 2.6을 제시했지만 0.2%포인트 낮았지만 지금 모든 전체 이 기관들 가운데 가장 장밋빛이에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은 KDI보다도 더 높습니다. 동시에 2.3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개선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SOC 투자를 더 늘리고 민간 투자를 합작하게 되면 거의 1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유도하게 되면 투자와 내수가 선순환이 돼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자금 공급 늘려서 민간의 투자 100조 원 이제 유도하고 이러면 내수가 살아나서 2.4%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어차피 뭐 정부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건 좋지만 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 수차례 또 한 번 이 수정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뭐가 있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느 정부건 간에 이번 정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부건 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심 쓰기 정책들, 뭐 민심 달래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SOC 같은 부분은 많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토목 경기는 없다.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없다. SOC.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512조 3천억 원 예산 증액된 부분 가운데 SOC 예산, 이른바 쪽지 예산이 가장 많았어요. 네. 뭐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하물며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국당조차도 예결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내서 SNS로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도 지금 SOC 예산, 설비 투자 그리고 뭐 부동산 경기 이렇게 18번씩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일변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나마 건설 투자 감소폭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안해 볼 게 지금 정부가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4를 제시한 것 가운데 미중 1단계 합의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 막연한 회복세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대내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최전 1.7. 많아야 2.3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내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이라는 거 같는데 IMF, OECD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OECD는 미국은 올해 2.3에서 내년 2.0 보고 있고요. 중국 어떠냐? 중국 올해 6.2에서 내년 5.7이에요. 바류가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예. 우리만 2.0에서 2.4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잘못돼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답보 내지는 후퇴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무역 의존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가 과연 미국과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4를 달성할 수 있느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V자형 반등은 없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커브형, 나이키 커브형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증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다 냈고 지금 이제 타이틀이 달렸죠. 역사상 3번째의 불명예다. 여러 가지가 나왔고 지금 펠로시 의장이랑 엄청 설전을 하고 있고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 이 하원 의장이 좀 저는 오판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흠집은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역사상 3번째 하원에서 탄핵안이 이제 의결된 그런 이제 대통령이다라는 낙인 효과는 있는데 네.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상원에서 부결될 게 너무 뻔합니다. 상원 100명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가결이 될 텐데 이미 지금 공화당이 54석이에요.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풍이 분다는 거거든요. 지금 증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경기 좋아지고 증시 부양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재선되면 그나마 증시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설문조사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이 좀 구겨질 수는 있겠지만 내년 이제 재선을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5번에 이제 이 하원에서 이제 정말로 예방주사 하나 맞았다 정도로 하자 따끔하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원에서 정말 간등간등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마느냐 이러면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지만 상원은 가보나 마나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는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나 뭐 비슷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노딜도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관련한 이슈들 또 하나하나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는 선익 시스템 OLED 미래를 보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네, 선익 시스템은 OLED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몇 안 되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LCD 섹터가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OLED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논쟁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위기냐, 기회냐, 기회가 어느 쪽으로 올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이 OLED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알고 계신 것처럼 동아엘텍의 자회사인데 동아엘텍은 사실 우리나라 이 OLED가 보면은 가장 초창기에 참여한 업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OLED가 뭔지도 모를 때, LED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당시에 카이스트 때 연구원들을 고용해가지고 굉장한 연구열을 좀 올렸던 중소기업인데 그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이 OLED 분야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OLED 증착 장비와 관련돼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딱 2개 업체만이 실제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키사와 그리고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주가가 상장된 이후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주가 흐름에 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감소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판매가 좀 부진한 이유인데 사실 이 OLED 증착 장비와 관련해서 6세대 이후 7세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글로벌하게 일본의 토키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선익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발주를 뭐 중국부터 국내까지 여러 분야에서 받기는 맞는데 물량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양산화된 부분이 없이 대부분 이제 연구용 발주가 대부분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기술력을 때 양산화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OLED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크게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선익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일본이 차세대 OLED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지금 선보이고 있다. 삼성과 LG를 뛰어넘는 상당히 차세대 OLED를 지금 소개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LG도 이 마이크로 LED라는 특히 삼성 쪽에서 상당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 OLED가 지금 상당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본다면 결국 이 OLED 싸움은 다시 이제 OLED가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지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OLED를 넘어서는 차세대 OLED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바로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 선익 시스템은 지금 현재 OLED를 양산화하는 부분의 어려움을 차세대 OLED, 우리가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 OLED로 넘어가려는 준비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와 관련해서 차세대 지금 OLED가 상당히 어제부터 뉴스에 큰 폭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나라도 삼성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OLED 이 부분이 일본과 경쟁을 맞붙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OLED가 저가형 제품 형태는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결국 차세대 OLED 쪽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부딪힐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으로 현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익 시스템은 한번 좀 주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OLED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짚어드리면서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가파랐습니다. 근데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물옵션 동시만기후에 주가를 들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지금 현재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수가 IT 업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IT 섹터와 BIC 섹터 간의 주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IC 섹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지금 오버슈팅에서 나고 있고 그 외 다른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내릴 때는 큰 폭으로 내리고 오를 때는 오르지 못하는 이 중에 지금 이제 고통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주체를 우리가 좀 따라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조정권에 좀 다다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상당히 조정하는 섹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도 섹터를 좀 기다리시되 만약에 주도 섹터에서 좀 눌림목을 기다리기가 좀 지루하시다라면 전체적으로 좀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좀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그런 점에서 IT 주도 섹터를 좀 기다리는 지루함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중간에 한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인데요. 체외 진단기 분야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고 중소기업이지만 그 체외 진단기 파트에서는 상당히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이 조금씩 개척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매출액이 한 550억대 시작해서 지금 이제 660억대, 700억대 이제 근접해가는 일괄적인 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이 새로운 판매 루트 개척에 의해서 조금씩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면 바닥권에서 좀 바닥을 다진 이후에 1차 이제 상승 구간에 이제 접어드는 길목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1차 상승 구간에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상당히 8월달 이후에 저점 좀 형성하는 구간에 좀 들어왔고요. 이 기간 동안 8월에서 12월 초까지, 11월 말 정도까지 한 4개월간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20선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 다시 이제 눌러주는 구간이 이제 들어오겠죠. 눌러주는 기간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기술적으로도 뭐 크게 위험성이 보이지 않고 매집된 부분 대비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첫 121선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 받을 때마다 한 2분 정도 나눠서 사시면은 일정 수익을 충분히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사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마감까지 남아있는데 이번 한 주를 좀 정리해 보면 코스피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예상보다 훨씬 잘 가는 모습들, 악재에도 잘 견디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옵니다. 사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다음 주 전망이나 연말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딱 5거래일 남아요. 오늘 끝나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은 결국 선물품 동시만기를 기점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예견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결국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12월 달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구조 조정을 통하면서 배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을 좀 유발을 시키고 비차익 쪽으로 상당히 매수를 강화하면서 IT 섹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좀 조정권 영역에 들어와 있고 트럼프 탄핵 역풍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상승은 이 12월 달 배당까지의 단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IT 섹터를 좀 보면은 적어도 내년 1분기에서 1월 달 이후까지 상승을 좀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부분 가열이 좀 심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대량의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배당기를 전후로 해서 선물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 선물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나올 때 아마도 조정권에 좀 들어갈 개연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산타랠리가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12월 말에는 얕은 조정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정은 지금 현재 보면 가격 조정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 이 섹터별로 지금 주도주를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조정에서 눌림권에서 당황할 필요 없이 1월 달까지 좀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IT에서 소외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번 주 12월 달 배당기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한 조정이 들어올 때 한 번쯤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차장구가 지금 급격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본다면 코스닥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IT 섹터 부품들 잘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구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했던 MLCC 카메라 모듈에서 PCB 여기서 지금 넘어오는 구간에서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금 마지막까지 또다시 쉬어간 이후에 이 섹터는 또다시 순환매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IT 이 순환매를 잘 따라다니시는 단기 투자자분들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연말 연초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 앞에 갓길인데요. 예. 안전하신 거죠, 지금? 네, 예. 불가항력적입니다. 안전이 걱정이 돼서요. 자, 이제 종목을 바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부득이하게 지금 신일섭 소장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차가 밀려서 못 오신다라는 부분 시청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종목을 잘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지금 옆에 차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에서 얇은 피 만두를 출시해서 뭐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꽤 됐는데 사실 얇은 피 만두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얇은 피 만두를 먹고 싶었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풀무원도 그 얇은 피 만두를 공장에서 계속 그걸 구현해내려고,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구현해내려면 어느 정도 불량률이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현해내서 얇은 피 만두를 출시하면서 다른 데서 또 뭐 베껴서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그거를 필두로 해서 풀무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히트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냉동 HMR 시장입니다. 이게 HMR이라고 가정간편식이 뭐 이미 지금 대세를 이룬 지 오래되었죠.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집안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간편식들이 각 편의점이든지 슈퍼마켓이든지 다 PB 브랜드가 전부 다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가 냉동 HMR 시장에서 풀무원의 지위를 높여주는 첫 번째 타자였고요. 그 다음에 황금밥알 볶음밥. 이건 전 못 먹어봤는데, 그 다음에 노예집 크러스트 피자. 이게 3개가 연속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부 다 냉동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HMR 시장에서 풀무원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지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풀무원이 사실 두부로 유명했지만 다른 HMR 시장에서 아이템이 별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풀무원이 그거에 대한 지금 평가를 받아야 돼서 그 공감대가 형성돼서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잡고 저희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보라TR입니다. 보라TR은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슈퍼마켓에서 와인 코너나 파스타 코너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거기 와인 코너 가보시면 파스타가 같이 있어요. 파스타 중에서 이탈리아 파스타 대부분 보라TR이 수입원이에요. 오늘 가셔서 잘 살펴보세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마트가 주요 고객사고요. 마켓컬리, SSG, 쿠팡, 코스코 온라인 11번가 이쪽이 온라인 쪽으로 지금 파면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전문 요리학교 보리쿠 끼 아이오 운영합니다.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파스타, 쿠킹 클래스 이런 거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보라티알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쿠킹 클래스에 관심 있으면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보라티알 같은 거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자이글입니다. 오늘 다 뭐 이런 거에 약간 관련돼 있는데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데, 자이글 같은 경우에 그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그때 말씀드릴 때 뭐 일반적인 불꽃 타입이 아닌 램프 방식의 불판을 쓴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옆에 틀어도 불이 안 꺼진다는 거죠. 불꽃이 튀면은 불이 꺼지는데 램프 방식이 안 꺼진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 뭐 오븐 타입의 통회전 조리기 이런 거 뭐 출시됐다. 그리고 뭐 음식물 뭐 처리기, 뭐 서큘레이터 이런 거 다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밑이 빠져버렸어요. 밑이 빠졌지만 좀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자 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 5,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자이글까지 세 종목 점검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이지벨 페어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괜찮은 것 같네요. 오늘 신고가네요. 네, 이지엘 페어도 괜찮고 요즘에 그냥 다 단기 추천주로 가져왔던 거 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번에 서원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위지엘 페어는 뭐 서원처럼 그런 정치 테마주처럼 화끈하게 가는 종목은 아닌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복지모를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의 어떤 그 고충 상담, 그쵸?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그런 거, 트라우마 치료해주는 거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성향만큼 주가도 그냥 안정적으로 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제가 서원도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정적으로 계단 밟듯이 올라가는 거 하고 싶으시면 이지엘 페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보라티아를 하겠습니다. 예. 보라티아 차트 잘 보시면 밑에서 지금 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마트에서 분명히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보라티아라는 종목을 몰라서 그렇지 파스타 만져보면서 그 특정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약간 노란색 파스타 있어요. 면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그거 대부분 보라티아일 거예요. 가보시면. 오늘 꼭 뒤져보시고, 그 보라티아를 지금 바닥에서 지금 모양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중에 이런 스타일 중에 급등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추천주로 지금 노려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서원 그 다음 2등 수익률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라티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